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 그 두 번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개인적인 어떤 매너나 행동들, 어떤 공중 도덕 같은 것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어떤 형태나 뭐 구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일단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사회가 뭘까요? 사회는 저희가 좀 쉽게 그냥 단어 자체가 많이들 선택하는 단어고,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제가 사전적 정의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중요합니다. 네. 사전적 정의를 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려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사회가 어떤 의미로 그 해석을 하자면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떤 어떤 땅덩이 안에 나, 그리고 누군가, 그리고 무리를 지은 누군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렇죠. 일단은 1차적인 전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복수의 무언가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뭐 이제 어떤 특정 땅에서 뭐 모여 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제를 하자면 그 내부에서의 어떤 관계가 만들어진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관계가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보다 면대면으로 안 만나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쵸. 인스타그램으로도 그렇고 일 처리를 할 때도 실제로 미팅하지 않고서도 뭐 면대면 안 하고 연락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대두가 된 것들이 뭐 메타버스, 그래서 뭐 원격으로 뭐 하는 거, 그쵸. 줌.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되게 우리가 가진 사회에 대한 범위가 확 넓어졌다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이제 이 시작을 좀 보자면은 오프라인 말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 저는 일단 중학생 때 정도 한 버디버디 시작했을 때 이메일 주소 만들고 그 주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 주소 그대로 쓰고 석정89 쓰고 있는데 여튼 그 다음에 뭐 MSN 메신저, 네이트온 이런 것들로 그걸 등록하는 게 하나의 어떤 절차였어요. 친구가 되는 절차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죠. 네, 뭔가 이제 친구 되면 뭐 대학교에서나 친구 한 다음에 또 MSN 뭐야? 너 아이디 뭐야? 이런 거죠. 네이트온 친구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면대면이 아닌 상황까지 살짝 확장된 정도였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카톡이나 SNS 이건 거의 내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상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뭐 좀 싫어하는 기능이긴 했는데 특정 SNS는 지금 얘가 활동 중인지 뜹니다. 맞아요. 초록색으로 떠요. 네, 뜨죠. 그러면 이제 뭐 얘가 연락을 안 받아. 근데 페이스북 활동 중이네? 괘씸. 막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재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가 쫙 정리가 돼서 떠요. 일종의 뭐 공론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계의 역학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형태까지 좀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카톡처럼 뭐 1대1 대화가 아니라. 예전에는 이게 사람을 꼭 만나야지만 친분이 유지가 되고 친근함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못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뭐 사이버 친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이미 사이버는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SNS에 뭐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과나
어떤 생활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오랜만에 만나도 아유 근데 SNS에서 자주 보니까 오랜만에 본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어요. 제가 좀 심합니다, 그게. 친구들을 만나면 네. 친구들이 나에게 뭘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다 아니까. 네, 야 너네 뭐 너네끼리 막 안부 묻는 거 좋은데 아. 나는 왜 안 물어봐 좀? 이러면 너는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쵸. 그냥 너 하는 행동들, 뭐 활동들 SNS에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인 걸 다 올리진 않아요. 그쵸. 저는 뭐 정말 내가 뭐 활동하는 거 내용들 위주로 올리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내 일상적인 부분을 알고 있고 그 정보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난 지 막 몇 년 됐어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만났는데 관계가 성기게 연결되어 있는 네. 혹은 인터넷 친구가 꽤 친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얼굴 보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SNS로만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진 않았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되게 친근감을 크게 느껴요. 네. 그 대화를 통해서도 사람이 네. 어떤 공감대나 그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게 일정 부분 드러나거든요. 네, 되게 안 좋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되게 진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네. 오히려 더 솔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뭐 볼 사람 아니니까. 네, 이런. 볼 사람 아니니까. 그러다가 또 관계가 확장이 돼서 깊어져서 또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다음 카테고리를 보이지 않지만 네. 분명한 것들이라고 해놨어요. 좀 있어 보이게.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온라인 사회가 이제 가지는 의미 혹은 내가 받아들이는 크기가 너무 확고하게 커졌다.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그냥 나 한 명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엔 그랬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의 나의 캐릭터나 성격을 분리하게 된다 점점. 그런 추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 이제 어른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이 얘기가 확실합니다. 네. 과거 PC통신 네. 시절에는 서로 너무 예의 발랐어요. 왜냐면 애초에 PC통신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신기했고 그쵸. 상대방, 너머에 있는 상대방은 당시엔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공감대도 있으면서 상대방이 이 화면 너머에 있는 누군가가 실존하는 인간이다. 그리고 사람을 처음 봤을 때처럼 존중해야 한다. 맞아요. 라는 게 베이스였다면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나는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야. 근데 온라인 가면 막 게임하다 싸우고 막 욕하고 폭력적이고. 네. 그런 식의 어떤 어찌 보면 부정적인 형태의 자아도 만들어내고 네. 한편으로는 요즘에 우리가 부캐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유산슬 뭐 이런 활동이나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냥 새로운 캐릭터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형태로도 온라인 사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개인의 욕망이겠죠.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모든 게 현실이니까. 네, 모든 게 다 현실이니까 온라인에서도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면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안전한 울타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맞을 일이 없으니. 네, 바로 맞을 일이 없고 그리고 바로 뭐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로서 실제로 걸어다니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랬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명을 쓰고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쓰고 있는 예명과 실명일 때의 나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어떤 거냐면은 예명을 쓸 때 나는 조금 더 예의 바르고 조금 더 진지하고 그런 느낌인데 네. 실제 저를 아시니까 네, 그렇죠. 그냥 되게 장난하는 거 좋아하고 게으르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되게 그 정도까지의 진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내 모습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취사해서 약간 뚝 떼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식의 부캐인 건데 네, 그거를 부각해서 쓰는 거죠. 네. 완전히 내가 아닌 건 아닌. 그렇죠. 그런데 뭐 어떤 면에서는 물론 다른 식으로 쓰는 분들도 내 안에 있던 무언가일 거예요.
어쨌든 그게 온라인상의 의미가 커지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면대면이 아닌 형태로 온라인 1대1 혹은 다대다가 활성화가 되면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의 일을 컴퓨터로 하고 소통도 다 메신저로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요즘에. 맞아요. 요즘에 뭐 해주세요. 회사 메일. 네. 아니면 회사 내 메신저. 네.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의 자리에 앉아있다 뿐이지 면대면 소통하는 건 점심 먹을 때. 그쵸. 그때밖에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몸으로 일해야 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만 그쵸. 사무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꼭 회사에 가야 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이 예를 들어 9시다. 그럼 9시 딱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퇴근 시간이 6시야. 네. 6시 딱 집에 와야지. 이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4시 반이면 보내줘라. 네. 이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인데 네. 물론 혼날 거 압니다. 그 출퇴근하는 시간을 차라리 아껴서 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보고서를 들고 이렇게 막 결제 받으러 찾아가는 이게 이제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냥 결제 시스템에 딱 올린 다음에 연락합니다. 아니 메신저 합니다. 결제 올렸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고 결제를 하든 반려하든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반려했으면 전화해서 이러이런 부분 반려합니다. 메모해놨으니까 확인하세요. 네. 그 과정에서 굳이 우리가 얼굴을 볼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나. 얘기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정말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회사들도 많이 그렇게 권장하기도 하고 네. 그게 가능한 업무가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어떤 그게 집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머무르는 공간 내에서 그게 가능해지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진짜 만나서 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리고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재택을 하지 않는 이렇게 집에서 각자 일하지 않는 거는 어떤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업무에 무언가의 장치가 있어야 된다던가. 근데 어떤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이런 온라인이나 어떤 컴퓨터나 인터넷 어떤 핸드폰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요즘도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재택근무의 중요성,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업무 프로그램, 시스템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 부분이 더 발전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에 맞게 애초에 시스템이 짜여진다. 그쵸. 가능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출근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어떤 장소에 온다는 그 의미가 인간이란 동물한테 의외로 꽤 이제 많은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집과 일 공간을 분리하고 싶어서 제 집과 가깝지만 네. 이제 공간을 분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완벽히 쉬는 곳, 회사는 이제 일을 하는 곳. 네.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게 사람의 어떤 그 신체 리듬이나 마음가짐에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해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냥 어떤 내 업무실 하나 만들어두면 되잖아. 컴퓨터 있고 여긴 내 업무실이야. 여기 나가면 난 퇴근이야. 이거를 잘만 분리해도 사람이란 동물이 네. 그런 그 조직화나 조건화가 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떤 재택근무하면서도 집과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분리하는 뭐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막 어렸을 때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은 되게 뭐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거쳐서 회사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분명히 적응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네. 다.
근데 이렇게 약간 지금 어떤 업무 환경이나 업무 체제가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과도기 아닐까요? 그거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적응해 나가는 시기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과도기 혹은 어떤 적응기라고 하시는 게 되게 맞는 말씀인데 지금도 일부 기업에서는 네. 재택근무를 일부 적용하거나 네. 아니면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굉장히 자율적인 뭐 근무 시간도 맘대로 근무의 형태도 맘대로 네.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무조건 뭐 9 to 6 앉아가지고 딱 컴퓨터 앞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 편하게 뭐 카페에서 뭐 얘기하면서 좀 일하시고 대신에 필요한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아이디어는 만들어라.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점차적으로 그런 풍조가 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까지 얘기했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혹은 우리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습 아니면 일하고 있구나라고 떠올리는 모습들 네. 같은 게 되게 바뀌어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은 뭐 조금 이제 정보 위주의 방송이니까 약간 옛날부터 가볼게요. 네. 자, 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축산업, 농업, 어업 정말 자연에서 얻는 것들, 네.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건 사실 오프라인으로 힘듭니다. 블루투스로 물고기 잡고 안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힘들고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예. 거죠? 네. 오프라인으로만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온라인상으로 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 그리고 2차 산업, 1차에서 얻은 생산물과 자원들을 가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뭐 광업, 뭐 광산 같은 거요. 네. 뭐 건설, 네. 전력, 가스, 수도, 제조, 뭐 수리보수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바꾸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물론 뭐 관리직인 분들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뭐 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온라인으로 할 수는 있지. 그렇지. 근데 짓는 건 가서 지어야 돼, 그 장소에. 네. 이제 여기부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3차 산업. 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금융, 보험, 유통, 도매 이런 건 이건 서비스업이 아니라 재화의 이동 뭔가를 만들어낸 것들을 옮기거나 되팔거나 유통하는 것들 이거는 조금 온라인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늘어납니다. 비율이. 가까워졌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이 온라인화 됐고 네, 그렇죠. 실제 종이 돈보다 그 전산상에서 움직이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어제 그걸 봤어요. 자본주의 다큐를 봤어요. 네. 네. 실제 우리가 그 돈으로 지폐로 네. 도는 돈보다 수십 수백 배의 통화가 현재 있습니다. 전산상에. 그러면 대부분의 업무적인 일들이 전산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네. 많이 들었죠? 네. 이거는 이제 그 1, 2, 3차와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뭐 정보에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이렇게 지식 기반 이런 산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최초의 어떤 석탄 기반의 산업혁명 했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충격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의미인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탈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정보에 대한 거, 상담, 교육, 연구개발, 금융계획, 지식 관련 서비스면 뭐 정보 제공이든 뭐 교육이든 비슷한 거죠. 네. 이런 것들에 온라인이 있으면 오프라인이 네. 있으면 좋지만 완벽히 온라인으로 전이가 돼도 충분히 이행 가능한 것들.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죠, 정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이런 산업이어도 4차 산업이어도 누군가는 오프라인으로 나오긴 나와야 돼요. 그럼요. 예. 어쨌든 이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식 기반 서비스를 해.
근데 그 지식 기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장소에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그 찍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그걸 관리하고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단계들은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온라인의 그 특이한 점은 어떻게 보면 특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특이한 거예요. 회사에 앉아 있으나 집에 앉아 있으나 같은 사이트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집에서 벽돌 쌓는 거랑 건설 현장에 쌓는 거랑 다른데 네, 맞아요. 이거는 정확히 같은 그냥 넷상에 연결돼 있으면 같은 서버에 접속해서 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에서 오프라인의 공간은 필수인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맨 처음에 제가 메타버스 그리고 원격 사업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일단 메타버스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이후에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였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업무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뭐 메타버스로 뭐 회의하고 뭐 이런 거를 보고서 아,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뭐 SNS 비슷한 것들 아니면 게임과 비슷한 것들이라고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뭐 줌 같은 것들,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 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원래 있었고 네. 최근 들어 많이 썼을 뿐이지 저는 한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정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이모가 네. 미국에 오래 거주하셨는데 네. 우리 할매랑 우리 그 삼촌들이랑 해서 보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이모가 또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자주 못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또 이제 반도체 쪽 근무하시는 분이라서 네. 빠릅니다, 그게. 아, 네. 당시에 이제 온라인 화상회의, 화상 통화 같은 게 많이 보고 안 돼 있고 너무 신기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 전화 할 때도 막 좀 어려운 정도? 그쵸. 그런 시대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근데 노트북을 들고 와가지고 화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할머니 댁에서 네. 그 7남매 중에 이제 이모 없으니까 6남매죠. 네. 6남매와 각자의 배우자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 이러면서 통화했던 신기하죠. 네,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원격은 어쨌든 각자의 실제 얼굴, 물론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뭐 그 뭐죠? 그 막 캐릭터 얼굴 더 씌운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네.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실제 얼굴을 가지고 이제 서로 특정 어떤 서버에서 이제 화상을 공유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건 뭐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화상 회의 같은 거를 많이 안 할 때도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각국 정상들끼리 화상으로 회의를 네. 했다. 그쵸. 아니면은 뭐 국제기구 있잖아요. 뭐 UN 뭐 이런 사람들이 화상으로 통화를 한다. 저는 그것도 봤어요. 그 다국적 기업, 네. 전 세계적인 기업의 사장님의 아들을 제가 어떻게 친구라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전 세계 각 그 지사의 사장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끼리 화상으로 매일매일 통화를 한대요. 그래서 보면서 야 글로벌하구만 이랬거든요. 네. 그 당시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는 조금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로운 나의 캐릭터. 네. 일단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면 내 얼굴이 아니라 메타버스 시스템 상에 있는 캐릭터를 부여받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 할 때 네. 캐릭터 만드는 것처럼 주사위 굴려가지고 이제 네. 그 능력치 4 나올 때까지 하잖아요. 네. 30분 동안 이러면서 아니 뭔지 아시나요? 알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전사면은 이제 막 지능이랑 뭐 필요 없는 능력치는 낮게 나오게 이렇게 예. 불리잖아요. 그쵸. 여튼 뭐 이게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이제 캐릭터를 부여받아서 그 안에 그냥 화상 얼굴 이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 구현돼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공간. 네. 어떤 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카페든 식당이든 이런 것들이 구현돼 있는. 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실제 메타버스 시스템을 들어가 봤을 때 네. 좀 의아했어요. 이거 90년대 한 중반에 나온 게임인데 실제로 도트 그래픽에 네. 그 안에서 뭐 그런 거예요. 게임에서는 네. 어디 NPC를 클릭하면 네. 뭘 구매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는 NPC를 클릭해서 뭐 영상 같은 거 링크를 보고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뭐 신청 링크가 나온다든가 뭐 포스터가 나온다. 네. 벽을 누르면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그 포스터가 열리고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순간적으로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하던 그 머드 게임이라고 하는 거. 네. 동시에 접속해서 특정 공간을 공유하는 머드 게임에 이미 한 20-30년 전부터 매우 활발하게 있던 것들이었고 그 서로 그렇게 공유하고 어떤 공지를 하고 이런 내용들 솔직히 바람의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바람의 나라 뭐 울티마 온라인 같은 경우에 거의 최초의 머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모르세요? 네, 몰라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거냐면은 되게 캐릭터의 자유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냥 내가 뭐 내 그 공간 안에서 그냥 또 하나의 사회, 또 하나의 환생처럼 그냥 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네. 자유도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럼 그게 메타버스보다 오히려 발전된 형태 아닌가? 근데 이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뭐 일을 하거나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게임에는 어떤 자유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게임은 어떤 흥미, 재미를 위한 것이고, 근데 어떤 그 형식은 같을지 모르나 네. 일단 업무를 하거나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어떤 형성되어야 할 환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위해서 구축해 나가는 과정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까지는 현재까지는 네. 기술적인 변화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그 기술을 사용하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다.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게임도 하고 막 뭐 잡고 막 즐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뭐 사냥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서로 얘기하고 직업 가지고 월급 받고 이런 게임 있었어요. 네. 그런 게임도 사람들이 솔직히 이해는 안 돼. 현실에서도 일하면서 월급 받는데 게임 속에서도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막 너무 즐거웠어요. 막 안녕하세요. 막 저 오늘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래요?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막 너무 즐거웠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냥 그 접속해서 함께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정도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네? 그럼 여기서 공동된 어떤 목적에 공적인 무언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걸 진행을 해보자 라고 좀 흐름이 좀 바뀌어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네.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대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 새로운 패러다임 때문에 기존 기술들의 활용이 바뀌었어. 근데 그걸로는 모자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게임이야. 그러면 새로운 기술들도 여기에 접목을 해보자. 대표적인 것들이 뭐 VR, 증강현실 같은 것들인데 무슨 VR 카페 이런 거 해보셨나요? 네, 경험해봤어요. 저도 어디 가서 했더라?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해봤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뭐 아주 완전하진 않잖아요 아직. 그렇죠. 근데 그 정도면 너무 즐거웠어요 전. 네. 막 난 그냥 서 있는데 그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게 내려가는 것들이 느껴지고 약간 네. 그 3D 그래픽으로 그게 만약에 메타버스에 적용이 되면 그리고 지금보다 한참 발전을 한다면 꽤 그럴싸한 가상현실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어디로 걸어도 자동적으로 그냥 제자리에 있게 해주는 그런 판이 있어요. 네. 거기 위에서 접속을 합니다. 네. VR에. 그러면 그 가상세계를 막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아마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상용화하기에 아직은 좀 단가가 안 맞다. 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증강현실, 자꾸 게임을 제가 예를 들게 되는데 포켓몬고. 네. 저희 사촌 형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촌 형 지금 포켓몬 마스터예요, 거의. 네, 아직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 형은 어디 막 유럽 여행 가면 포켓몬 잡고 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유럽 여행 한 6개월 갔다 왔는데 포켓몬 뭐 잡아왔다고 자랑했어요. 네,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 근데 그냥 내가 현실에 있는 공간인데 네.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비춰보면 어떤 막 포켓몬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지금은 사실 그 어떤 공간에 있는 지형이나 네. 이런 걸 완벽히 구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자에 어떻게 막 애매하게 껴서 서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완벽하지 않은. 조금 지나면은 그 지형과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충분히 개발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이야 스마트폰이지 뭐 VR과 연동해서 가상 안경 이런 걸로 하면은 우리는 그걸 끼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길이지만 네. 그걸 끼고 있는 사람에겐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메타버스와 함께 연동된다면 네. 진짜 뭐 약간 뭐 성남시 여기 번화가에 있는 거를 메타버스로 구현을 한 다음에 난 집인데 네. 노는 거야. 클럽도 얘 집에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클럽도 물론 이제 방음 이제 바닥 좀 잘 해야겠죠. 네. 근데 집에 갔는데 딱 이거 하나 쓰니까 막 번쩍번쩍 둠칫둠칫 막 북궁북궁 이거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쵸. 네, 얼마나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먹고 싶은 만큼 내가 먹을 수 있고 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고하게 발달한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예를 든 거는 뭐 아바타 네. 혹은 뭐 서로게이트 이런 것들이 혹시 두 영화 보셨나요 혹시? 2개 다 안 봤습니다. 아 정말요? 아바타가 지금 아마 전 세계 매출 1위일 텐데. 아바타가 곧 뭐 재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소편도 뭐 제작한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정신을 임의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외계인의 몸에 잠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이제 그런 기술이 개발돼서 이제 인간은 그냥 그 외계 행성에서 네. 숨을 쉴 수 없는데 그 외계인의 몸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접속해서 이제 그 외계인의 몸으로 활동하는 그런 형태였고 서로게이트 이것도 묘합니다. 이것도 그 브루스 윌리스 형 뭐 다 터트리는 형 네. 그 형이 나오시는데 이 사람이 형사예요. 이미 늙은 사람이야. 활동할 때는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그냥 로봇 신체 같은 근데 완전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로봇 신체에 접속해서 활동을 하고 실제 신체는 본인과 뭐 모든 사람이 다 집에 있어요.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그 무슨 침대 비슷한 거 캡슐에 들어가서 출근을 합니다. 네. 근데 출근도 오프라인으로 해요. 네. 난 집에 있지만 네. 서로게이트라는 그 가상 신체로. 그래서 그걸로 범인 잡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게이트는 예를 들어서 파손됐다. 그러면 고치거나 다시 구매하면 되고. 네. 참 근데 한편으로 그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좀 어두운 면 중에 하나는 네. 그 주인공의 아내가 본인이 나이 들어가는 걸 받아들이질 못하고 젊은 신체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있어요. 네. 어쨌든 사람이 아무리 접속을 해 있어도 내가 실제로 먹긴 먹어야 되고 그쵸. 잠도 자야 되고 접속을 끊어야 되거든요. 접속을 끊었을 때 그 이분의 서로게이트가 가지고 있던 그 완전 젊었을 때 얼굴에서 완전 피로하고 그냥 접속만 하면 되니까 뭐 화장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네. 초췌하고 나이 들어 있는 그 모습으로 딱 그 캡슐을 나오는 그 모습 같은 그 묘한 공허함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영화에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뭐 그 영화에서는 이 서로게이트를 조금 부정적인 걸로 묘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막 서로게이트 반대파 같은 것들이 막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자 이러면서 막 서로게이트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게이트에 접속해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지역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디스토피아만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방향으로 이걸 잘 활용한다면 어떤 공간적인 제약 같은 거를 지금보다 훨씬 더 극복하고 네. 살아가는 미래 사회, 미래 인류의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팬데믹이나 네.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의 제약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몸의 한계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크고 워낙에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서로게이트 반대 이런 것들은 뭐 분명히 어떤 단점이나 극단으로 가면은 그쵸. 안 좋은 예들도 있겠죠. 네.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신체의 결함 아니면은 물리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은 방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래야 사실 되고. 모든 기술이 다 음. 새로 생겨나고 발전할 때는 음. 명암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발전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악용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거나 솔직히 말하면 이 VR과 뭐 증강현실 네. 가장 먼저 발전하는 분야가 어딜 것 같으세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성적인 분야가 제일 발전하지 않을까요? 역시 통찰력이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네. 비디오 산업, 네. 그러니까 어떤 영상 매체를 기록하고 그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산업에 포르노가 네. 지대한 영향을 줬어요. 네. 실제로. 그리고 VR,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당연히 장난 없잖아요. 그쵸. 얼마나 우리가 바래오고 바래오던 것들이에요. 네. 아마도 굉장히 영향을 끼칠 거고 그리고 이거를 뭐 완벽히 나쁘게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가진 명암 중에서 사실 우리 인류가 해야 될 것들은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걸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 기술을 가지고 그냥 사회를 만들어서 뭐 사회를 좀 확장시키고 뭐 아주 멀리 있는 사람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만난다. 네. 여기까지도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주를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실제 신체가 가면 네. 어떤 사고가 있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인공신체가 개발됐다라고 한다면 네. 인공신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을 해. 누군가가 파일럿이 접속을 해요. 근데 그 파일럿이 이제 너무 우주 공간에서 오래 탐험을 해서 그 우주선이 네. 파일럿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음. 새로운 이 우주선 파일럿은 당신입니다. 이 사람이 접속해서 임무를 이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수명의 한계 때문에 네. 할 수 없었던 일들 지금 뭐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만 지금 뭐 80년 걸린다 그러나 그러거든요. 네. 이제 뭐 그 뭐였죠? 탐사선 이제 뭐 토성인가 목성 궤도에 진입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십 년을 가도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타고 있으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한계, 신체적인 먹어야 되고 혹은 나이가 들고 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냉동인간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냉동인간은 그게 냉동한 다음에 다시 소생하는 것이 과연 유의미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 기술도 이제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부동액을 아무리 넣어도 몸에서 뭐 수분을 아예 말려버리는 게 아닌 이상 냉동을 하면 세포막이 깨져버리거든요. 네. 그걸 복구하는 거는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다 이어붙여야 되는 그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안드로이드 네.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공상과학이나 이 과학 관련된 쓸데없는 거에 덕후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이 나네요. 진짜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차 운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차들도 발전이 됐고 이미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기술들이. 예전에 과거에는 이게 가능할까 싶었던 것들도 현재에는 가능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고 오히려 정말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알파고 이런 것들도 막 발전을 하고 그쵸. 계속해서 연구하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기대하게 되고 기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 자체는 그냥 바둑하는 기계지만 그 딥러닝 혹은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네. 그런 형태의 기술이 앞으로 당연히 이제 미래 사회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또 전혀 넓은 범위, 전혀 다른 정도의 범위로 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뭐 요즘에서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 팬데믹이 우리가 좋든 싫든 찾아왔고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 네. 어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이용되는 방향을 바꾸었다 라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발달해야 할, 앞으로 만들어 나갈 기술이 무엇인가를 네. 일종의 규정을 했다 라는 음. 정도의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없었더라도 이 기술들은 있었을 거고 네. 생겼을 거고 발전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오프라인으로의 사회 활동이 통제가 되는 네. 상황을 겪으니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이제 이런 뭐 가상현실이든 메타버스든 관련 기술들은 자꾸만 생겨나고 네.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인류가 어떤 전쟁이 인류의 역사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서로의 전쟁도 일종의 교류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뭐 총균쇠 이런 책들을 보면은 뭐 전쟁과 균과 그 쇠라고 하면 어떤 그 재련 기술이나 광물 재련 이게 인류의 역사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럼 뭘까요? 코로나? 균이죠. 네, 그렇죠. 균, 이 균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뭐 총 없는 전쟁, 네. 전 세계가 겪었던 이 총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예 나아갈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린 아직 공중전화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세대예요. 그렇죠. 집전화도 있으셨나요 혹시? 네. 최근 네, 02, 031. 네. 네. 최근까지 썼다가 없어졌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해요. 그 빨간색 이렇게 뚜루룽 이렇게 울리는 네. 집전화. 빨간 거 있었고 2개 있었거든요. 빨간 거랑 그 보라색. 지금 생각하면 되게 촌스러운데 네. 되게 약간 바이올렛이요. 바이올렛. 네. 보라 이게 아니라 네. 바이올렛. 네. 좀 고풍스러운 거였어요. 당시엔 좀 그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거. 그런 집전화로 통화하던 시대. 밖에 나가면 연락을 못 하던 시대.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려면 집으로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인데요. 누구 없어요? 맞아요. 바꿔주면 몇 시까지 놀이터로 나와. 이 시대에서 이제 밖에 나가도 뭐 삐삐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파리파리 막 이거 삐삐도 기억하시잖아. 네, 그렇죠.
저는 물론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네, 어렵죠. 그 당시. 네, 이제 없어지던 시기였고.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제 밖에 있어도 바로 전화해서 빨리 집에 들어와 네. 라고 혼낼 수 있는 시대에 네. 언제 올 거야? 내일 갈게 엄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스마트폰이 생기고 지금 정도의 사회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인이 나 혼자 지금 혼자 방에 있어도 단절된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여기저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회로 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스마트폰은 없었으니까. 그때까지 저는 폴더 썼어요. 네. 폴더폰으로 문자 한 달에 540건 무료. 전화 몇 시간이다 2시간 무료. 그거 썼어요 당시에. 네.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 생기면서 확 바뀌고 네.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쵸? 10년? 네, 길게 봐야 15년. 네. 근데 앞으로 한 10년, 15년 후면 어떤 것들이 생겨날 것인가. 참 이게 이 기술이 발전을 하는 속도를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가 오늘 좀 먼 얘기 같이 얘기했던 우리 길 가는데 막 그 다른 영화도 있어요. 뭐 어떤 그 증강현실로 네. 비서 같은 걸 고용하는 거야. 그래서 비서가 항상 옆에 있어. 나만 보여. 안경 쓰고 있어. 글래스인가? 뭐 그 영화가 그래요. 네. 근데 그 영화에서도 조금 애매하게 묘사가 됩니다. 비서가 너무 예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네. 이 비서와의 대화에 너무 심취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을 소홀히 해요. 이렇게 되는데 뭐 여튼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 극단이네요. 네, 영화는 좀 이제 갈등을 만들어야 영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러면 영화가 재미없잖아. 그럼요. 네. 증강현실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지금 손에 항상 쥐고 있는 것처럼 증강현실 혹은 VR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그렇게 안 멀지 않을까. 진짜 그냥 상상을 해보면 뭐 애플 글래스, 구글 글래스 300만 원 비싸겠지. 네, 비싸겠죠. 네, 그걸 끼면은 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까? 뭐 증강현실로 너무 재밌는 뭔가 생겨. 길 가는데 포켓몬이 있고 디지몬이 있고, 네. 아니 뭐 되게 실제 길에 없는 내 이상형들이 막 지나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홍보를 하겠죠 그런 걸로.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우리 곁에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있게 되는 날이 아마도 얼마 안 남았다. 성큼성큼 오겠죠. 그 킹스맨만 봐도 네. 거기 그 간부들끼리 회의할 때 홀로그램으로 다 이제 자리에 실제로 없는데 앉아 있는 것처럼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뭐 화내는 거, 제스처, 말, 목소리 다 들리잖아요. 네. 그거 제가 보기 이제 한 5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금방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미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팬데믹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 이제 요 정도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마지막 3회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뉴 팬데믹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팬데믹이 과연 시작이었는가 혹은 마지막일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